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김인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방광암의 최신 항암 치료라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최신 항암이기는 한데요. 이제 현재 방광암에서 국내에서 항암 치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이 아마도 환자분들 혹은 또 보호자분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생각이 돼서, 조금 오늘은 어렵지 않게 조금, 일반인 분들이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조금 슬라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조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제가 항상 방광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 강의를 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넣는 슬라이드가 이거거든요. 방광암은 다른 말로 요로상피암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환자분들께서는 신우암, 나는 요관암이라는데 병원에선 자꾸 방광암이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시기도 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방광암, 해부학 우리가 이 비뇨기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이 콩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면 요 깔때기 모양으로 신우란 데를 거쳐서 요관을 타고 방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방광암, 요관암, 신우암은 현미경으로 저희가 보면 세포상으로 거의 동일해요. 이제 그 세포를 이제 요로상피라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요로상피암이라고 하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방광암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우암, 요관암은 세포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작은 비율로 다른 이렇게 조직학적인 형태도 있긴 한데 대부분이 요로상피암이기 때문에 이 항암이 쓰는 약이 거의 비슷해요. 물론 수술하는 접근법에 있어서는 장기가 구조가 다르고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항암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꼭 방광암이 아니라도 신우암, 요관암으로 진단되신 경우에도 오늘 얘기가 거의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퍼센테이지를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방광암이 그 중에서 거의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은 분들이 강의하실 때 방광암이라고 이제 강의를 많이 하세요. 이름도 그렇게 붙이시고 오늘 저도 그렇게 이제 방광암 위주로 오늘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광암에서 항암은 언제 하는가? 근데 이제 항암이라는 거는 보통 약물로 투여를 하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신 항암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방광암에서 이런 전신 항암은 언제 역할이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보통 병기가 2기 이상인 경우에 이제 이 항암의 역할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초기에도 면역항암제나 이런 것들의 역할이 조금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2기 이상에서 시행한다, 이용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하느냐?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전신 항암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첫 번째로 우리가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수술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로서 항암을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수술을 쉽게 얘기하면 좀 도와준다. 도와준다기보단 수술하고 나서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치료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수술이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서 전이가 있거나 한 경우에 주된 치료로서 이제 항암을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로 여기 수술의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항암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후의 항암인데요. 그러면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술 전에 하는 항암하고 수술 후에 하는 항암하고 뭔가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하는 항암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수술 전에 항암을 함으로써 암을 이제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암을 줄이면 아무래도 수술을 할 때
수술 범위가 이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아직 수술을 하기 전이니까 보통 수술하고 나시면은 컨디션이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수술하기 전에는 아직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항암을 좀 잘 견딜 수 있는 체력이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항암을 함으로써 우리가 방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암도 줄이고, 또 영상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미세 암세포, 우리 몸에 번져 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선제적으로 공격 가능하다라는 건 거죠. 우리가 보통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에서는 수술 전 항암을 일단 현재 방광암에서는 조금 더 권고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그렇다고 해도 수술 후에 하는 항암이 또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수술 시기가 일단 뒤로 안 밀리죠.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하게 되면 몇 달 하니까 그것 때문에 수술이 밀리는데, 만약에 지금 좀 빨리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엔 뒤로 안 밀리고 이제 빨리 항암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그거를 떼내서 병리과에서 이제 현미경으로 볼 때 정확하게 병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장점이 있는데, 아까 잠깐 얘기 드린 것처럼 방광암에서는 수술하기 전에 항암하는 거를 조금 더 권고를 하고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술 전에 하는 항암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은 국내, 그리고 꼭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두 가지 요법이 가장 많이 돼요. 일단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은 기대 효과가 약 한 40에서 한 50% 정도 환자에서 암의 병기를 낮출 수 있다. 뭐 예를 들어 뭐 3기였던 암이 뭐 1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보통 2기에서 3기 환자에서 이제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요법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것, 처음에 있는 것처럼 고용량, 좀 항암제를 세게 해서 네 가지 약제로 병합하는 요법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요 약 네 가지예요. 이름은 어려운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일 동안 투여하고 2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3에서 6주기 정도 하면은 한 6에서 한 12주 정도 하고, 이게 좀 항암이 독하기 때문에 백혈구 촉진제, 이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요. 백혈구가 많이 떨어져서 이제 그거를 좀 회복할 수 있도록 백혈구 촉진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항상 제가 이런 걸 얘기 드리면은 말은 들으시면서 아시면서 느낌은 오는데, 정확하게 스케줄이나 이런 게 잘 헷갈리시니까 항상 물어보시면 제가 달력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1월인데 만약에 7일날, 8일날 요때 이제 항암을 하는 거죠. 요때 항암을 하면 9일날 백혈구 촉진제를 맞습니다. 그러면 쭉 쉬었다가 21일날, 22일날 두 번째 사이클 항암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일날 백혈구 촉진제를 또 맞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두 사이클 지나가는 건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주기에서 6주기까지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병합 또 많이 쓰는 약제가 젬스타빈 플러스 시스플라틴이라는 요 약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약이고요. 이것도 제가 달력을 갖고 와봤어요. 이건 이제 3주 간격으로 하고 4주기를 하는데, 자, 예를 들면 11월 2일날 항암을 두 개를 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주에 한 개를 또 맞습니다. 그리고 요때는 안 해요. 그러면 다시 한 주 쉬었다가 23일날 두 개를 또 맞고 그 다음 주에는 한 개를 맞는 건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두 사이클입니다. 두 사이클. 그러니까 요거를 네 사이클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두 개의 효과를 좀 보면 아무래도 고용량 요법이 네 가지 요법이 암을 줄이는 효과는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일반적으로 저희끼리 조금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부작용도 조금 더 많을 수 있어가지고 보통 대부분은 환자분의 이제 몸 상태를 고려해서 담당 교수님이 아마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 또 이제 방광암 환자분들이 또 이제 많이 요즘 공부들 많이 하시니까 주변에 면역 항암제가 도움된다, 뭐 방광암은 잘 듣는다더라,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항암할 때 방금 그런 거 말고 면역 항암제는 그러면 도움이 안 되나 생각을 해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와 관련된 임상 연구가 좀 뭐 여러 개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임상 연구 결과에 따라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다만 현재까지는 근거가 충분하진 않아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아까 표준 항암은 아까 얘기 드린 그 두 가지 세포독성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까지 얘기 드린 게 수술 전에 하는 항암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수술 후에 하는 항암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일단은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가 수술을 하고 아까 저희가 현미경으로 암 조직을 본다고 했는데 보통 3기 혹은 그 이상인 경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기대 효과는 재발 위험도를 한 30-40% 정도 감소시킨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언제 하느냐? 수술하고 나서 바로 하는 건 절대 아니죠. 컨디션 회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컨디션이 회복이 되고 나서 보통 한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보통 그 정도로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수술한 후에 항암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받았냐 안 받았냐를 일단은 고려를 해야 되고 또 뭐 그 외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전신 상태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나이, 뭐 컨디션, 뭐 또 콩팥 기능 뭐 이런 것들 그 외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데 수술 전에 항암을 받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항암을 하느냐? 이거 아까 보신 그 약제 그대로입니다. 고용량 4가지 약제 병합요법을 하거나 2가지 약제 제미스타빈, 시스플라틴을 하거나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의 사이클이랑 이런 것들은 동일해요. 근데 이제 현재 국내에서는 아마도 많은 선생님들이 이 2번째 2가지 약제 병합요법을 아마 더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 가이드라인에서는 요 시스플라틴이란 약만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에서는 뭐 보험 급여도 되고 해서 좀 시스플라틴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 대신에 뭐 카보플라틴을 하는 경우도 아마 종종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술 전에 항암을 했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실 우리가 아까 수술하기 전에 항암을 갖다가 하고 나면 수술한 뒤에 안 그래도 컨디션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약을 또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환자분들 엄청 힘드시거든요. 처음에도 힘들었는데 수술까지 했으니 컨디션은 더 떨어졌으니까요. 보통 이럴 때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옵티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술 전 항암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암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기 이상인 경우에 옵티보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이 약은 2주마다 한 번 하루 맞고요. 요즘에는 아마 4주마다 고용량을 한 번씩 맞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건 약의 용법 때문인데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최대 1년 정도를 한다. 그리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 현재 오늘 기준으로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에서 급여가 되진 않아서 비용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고 하니까 누구한테 좀 더 좀 환자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거냐? 뭐 PD-L1이라는 뭐 표지자가 있는데 암 조직에서 높게 발현된 경우에 뭐 조금 더 이득이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수술 전에 항암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약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 얘기 드렸는데 그럼 방금 수술 전에 항암을 안 했어도 방금 얘기한 옵티보 면역 항암제를 수술 후에 받는 거는 어떨까요? 이제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까지는 만약에 수술 전에 항암을 받지 않고 수술을 했다 그러면 환자가 할 수만 있다면 면역 항암제보다는 아까 얘기 드렸던 세포독성 항암제를 하는 것을 현재는 더 권고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느 정도 의견이고요. 다만 환자분의 여러 가지 상황, 컨디션이 너무 나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아니면 뭐 PD-L1이 좀 높다거나 그럴 때는 뭐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술 후에 세포독성 항암제를 만약 이전에 받지 않았다면
하는 거를 조금 더 권고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요즘 공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수술 후에 항암을 하고 나면 암이 안 보이는데 영상에서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냐 그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래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수술 후에는 우리가 암을 다 뗐기 때문에 남아있는 암세포가 일단 육안으로는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CT상에서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했을 때 뭐 암이 줄었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발하지 않는다면 일단 우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통 4주기까지 항암제를 보조항암을 한다. 그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제가 수술과 관련된 항암이 있고 두 번째로는 수술이 어려운 뭐 전이가 있고 이런 경우에 항암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때 이런 전이가 있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항암제입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요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전이성 혹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항암을 보게 되면 자, 약 1차 항암인데 또 비슷하죠. 아까랑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조항암으로 하는 약제랑 비슷해요. 근데 아마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순서가 바뀌었죠. 왜 순서가 바뀌었느냐?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가지 약제 병합 항암을 아마 거의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하기 어려운 전이성 그런 환자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다고 2번이 아예 안 쓰는 건 아닙니다. 2번도 쓰일 수는 있는데 아마도 국내에서는 1번이 가장 많이 쓰일 텐데 또 아까랑 약간 다른 점을 보게 되면 아까는 4주기까지라고 돼 있었는데 여기 보면 4에서 6주기라고 돼 있죠. 아무래도 이게 가장 수술을 못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치료기 때문에 6주기까지, 6사이클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젬스타빈 시스플라틴 혹은 카보플라틴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두 개를 선택을 하게 돼 있느냐? 하나만 하면 안 되냐? 그 이유는 효과 자체는 비슷한데 저희가 시스플라틴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씩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시스플라틴을 맞으면 될 텐데 왜 카보플라틴을 하느냐? 저희가 시스플라틴을 맞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적합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카보플라틴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적합하지 않냐? 이게 이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 신장에 독성을 일으킬 수가 있어가지고 콩팥 기능이 나쁜 분들, 뭐 심장 기능이 나쁘거나 이게 또 귀에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청력이 좀 안 좋은 경우, 뭐 손발 저림이 되게 심한 경우, 아니면 전신 컨디션이 좀 너무 많이 안 좋은 경우 이럴 때는 카보플라틴으로 바꿔서 사용을 한다.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방금 이런 전이성 방광암 또 뭐 요관암, 신우암의 1차 항암의 효과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항암할 때 그럼 이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거냐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자, 50% 환자는 암의 크기가 감소를 합니다. 뭐 완전히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많이 없어지는 분들도 있고 뭐 조금 없어지는 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합치면 한 50%가 감소를 하고 한 20에서 한 30% 정도 환자는 암이 적어도 커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눌러놓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20%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항암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처음에 내성이 바로 있어서 암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한 7, 80% 10명 하면 7, 8명 정도는 일단 반응이 있다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 거죠.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4주기 혹은 6주기에 항암을 하게 되는 건 거고요. 요 20% 환자분들은 처음에 안 들으면 끝까지 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약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일단 반응이 있는 환자들 4주기에서 6주기까지 일단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다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게 또 궁금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사실 우리가 항암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주기에서 6주기 정도까지만 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부작용 때문입니다. 항암을 쉴 수밖에 없는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손발 저림도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환자분 컨디션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부작용이 심하면 더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그래서 한 그 정도 하고 나서 일단 보통은 쉬게 돼요. 더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항암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냐? 일단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CT도 찍고 이렇게 외래 환자분 보고 뭐 피검사도 하고 하면서 보는데 그러다가 다시 암이 나빠지면 그때 환자분 컨디션 봐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이게 옛날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휴약하게 되면 언제 다시 나빠지느냐? 휴약하고 나서 3, 4개월 있다가 상당수 환자분들은 다시 나빠집니다. 이렇게 옛날에 해왔었어요. 안타깝지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러면 어떠냐? 요즘은 만약에 4주기에서 6주기 항암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라 그러면 바벤시오라는 면역 항암제로 바꿔서 항암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방금 항암을 더하면 4주기에서 6주기 이상 더하면 힘들다 그랬는데 이거는 바꿔서 할 수 있느냐? 예, 이거는 이제 면역 항암제라서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고 꽤 편안한 약이어서 충분히 이어할 수가 있는 권고가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이제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누구한테 하느냐? 항암제가 4주기, 6주기 후에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암이 작아졌거나 적어도 나빠지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이 바벤시오 아벨루맙은 성문병이에요. 바벤시오 유지요법을 하게 되는데 이 효과는 사망 위험도 약 한 30% 감소, 암이 나빠지는 확률 약 한 40% 감소. 그럼 이제 언제 하냐? 아까 그 항암 4주기에서 6주기를 다 종료하고 나서 보통 한 4주에서 한 10주 있다 그 안에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약은 2주에 한 번 맞게 돼 있고 약 한 뭐 한 1시간 정도 맞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을 때는 좀 알러지, 과민 반응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서 한 4회, 그러니까 한 8주가 되겠죠. 한 4회 투여까지는 뭐 항히스타민제나 타이레놀 같은 이런 예방약제가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 약제도 현재까지는 좀 보험급여가 되지 않아서 비용적 부담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는 아마 급여로 아마 확대되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20% 환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반응이 없다, 효과가 없다고 내성이 생겨서 없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차 약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항암제는 이제 면역 항암제죠.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지금 8월부터 급여가 돼서 아마 상당수 환자분들이 이렇게 키트루다를 아마 맞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이후에 뭐 파클리탁셀이나 뭐 페메트렉세이드 같은 이름이 어려운 이런 약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뭐 상대적으로 1차 항암에 좀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데 뭐 나중에 나빠졌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해요. 나중 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마 요거 키트루다 급여대 뭐 많이 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인터넷 같은 데를 검색을 해보시면 방광암에서는 티센트릭이라는 면역 항암제를 훨씬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왜 키트루다만 지금 급여가 되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 원래는 티센트릭이 급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티센트릭이 이제 급여 뭐 이런 것들이 취소가 되고 현재 키트루다가 이제 급여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요즘 시점은 8월 이후로는 키트루다를 쓰고 있는 건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티센트릭을 받던 환자분들은 여전히 티센트릭을 급여로 일단은 받으실 수는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렇게 면역 항암제가 좀 효과가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야 그러면 아까 항암제 1차 항암제 할 때 그때부터 그냥 면역 항암제를 같이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사실 외래에서 같이 할 수 없냐고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1차 항암으로서의 면역 항암은 일단 면역 항암제 단독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거를 할 수 있다면 면역 항암제보다는 그걸 먼저 더 권고를 합니다. 다만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 급여 적용도 그 면역 항암제는 1차에서 급여도 안 되고요.
사실 효과도 제한적이어서 일단 뭐 저 개인적인 의견 또 여러 선생님들 의견은 그래도 1차에서는 시스플라틴 혹은 카보플라틴 같은 걸 할 수 있다면 그걸 먼저 한다라는 걸 저희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차라리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 같은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를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여러 임상 연구들 결과에서 유의하게 항암치료 단독에 비해서 유의한 이득이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까지는 1차 항암으로서는 이런 아까 시스플라틴, 뭐 카보플라틴 이런 것들을 더 권고를 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목이 뭐 오늘 최신 항암제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기대가 되는 신약 같은 게 있느냐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FDA 같은 데서 승인된 약제들이 뭐 F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표적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승인이 돼 있고 항체 항암제 복합제라고 아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약들이 미국은 승인이 돼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승인이 아직 다 안 돼 있는 우리나라는 아직 들어오질 않아서 현재 국내 실정에서는 조금 어려운데 아마 이런 것들도 조만간 국내에서도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이 곧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꼭 방광암에 대한 건 아닌데 항암 치료하시다 보면 환자분들이 중간에 CT 찍기 전까지 내가 이게 진짜 항암이 듣고 있는 건가? 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래 올 때마다 좋아졌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CT 찍기 전까지는 모르는 건 거거든요. 근데 혹시 방광암에서 환자분들이 항암하면서 본인이 자가로 한번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걸 봐보면 절대적인 건 아닌데 예를 들어 항암 전에 방광암이니까 혈뇨가 있었는데 항암 맞았더니 혈뇨가 막 없어졌다라든가 아니면 항암하기 전에는 소변을 되게 자주 보러 가거나 아니면 뭐 보는 도중에 혹은 후에 굉장히 불편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복부에 불편감이나 뭐 통증 같은 게 있었는데 항암하고 만약에 좋아진다 그러면 항암이 듣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마음 편하실 것 같고요. 또 그것도 방광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서 항상 드리는 얘기인데 항암하기 전에 뭔가 증상이 있었는데 항암하고 좋아진다라 그러면 듣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날씨가 너무 오늘 되게 하늘 요즘 맑고 좋은데 치료 열심히 잘 하시고 또 주변에 가족분들 중에 치료하고 계신 분 있으시면은 또 많이 힘내라고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